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용 보고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입니다. 모든 시선이 꽂혀 있는 미 노동부 고용 보고서, 지난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일단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7만 5천 명 증가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둔화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금리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고용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졸트 보고서라는 이직 실업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서 지금 막 ADP 오토 데이터 프로세스라는 민간 고용업체의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증가 폭이 8월 달에 5만 4천 명, 7월 달에 10만 4천 명이었는데 7월 달에 반토막입니다. 네. 크게 줄었다. 그러니까 뭐 감소를 했다는 게 아니라 증가 폭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신호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같이 나온 임금 상승률. 자, 지금 그 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 오면 얼마 줄게 하는 그 임금 협상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이게 임금 상승률이 4.4% 7월 달과 똑같습니다. 임금이 4.4%다. 현재 물가가 2.89 오락가락 하는데 물가보다도 임금 상승이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고용시장에서의 상승, 고용시장에서의 경기가 뜨거운 측면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증표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뽑을 때 고용이 사업주가 입장이 약하면 뽑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또 이 근로자들이 입장이 약하게 되면 우리 좀 싸게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 보면 여전히 4.4%는 굉장히 뜨겁다. 따라서 ADP 고용 보고서를 아주 낙관적인 골디락스라든지 또는 이것이 금리 인하를 보증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ADP 고용 보고서라는 게 작성 방법이요. AD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토 데이터 프로세서. 보통 많은 기업들이 그 사람을 뽑을 때 자기가 직접 뽑으면 그 관리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ADP라는 회사에 맡겨요. 네. 그래서 모집 공고도 내고 중간 과정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ADP라는 회사가 자동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민간 업체의 주문을 받는 걸 가지고 추출해내는 것이 바로 ADP의 민간 고용 증가 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업체들이 ADP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수 자체가 틀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미국 고용 시장이 아주 기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큐리어스 이퀴리브리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민자를 쫓아내고 있고 이민자 고용을 못하게 하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소기업들은 아예 ADP 같은 데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름아름으로 뽑습니다. 그걸 만약에 맡겼다가 공표가 되면 바로 그 중소기업체에 이민국에서 들이닥쳐서 또 쫓아낼 테니까요.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트럼프의 이 광폭 행보 속에 통계 지표가 과거와의 연장선상에서 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저께 발표된 졸트 보고서라는 것. 졸트 보고서는 자세히 보면요. 이게 8월 달 보고서가 아니에요. 7월 달 보고서란 말입니다. 네. 한참 지난 겁니다. 이미 7월 달에 고용 보고서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노동부. 그러니까 당시에 7월 달에 고용이 굉장히 위축됐다 해서 충격을 줬었는데 그 당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생각보다는 감소폭이 크지가 않아요.
7월 달에 굉장히 줄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그런 면에서도 인과관계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밤에 나오는 이 고용 보고서를 볼 때 편견 없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졸트 보고서나 ADP 보고서가 고용의 침체로 나왔으니까 오늘 밤 고용 보고서도 당연히 침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완전히 시계열이 다르다. 물론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도 좀 침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신규 일자리 7만 5천 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7월 달보다는 좀 높아진 거예요. 네네. 7월 달에 7만 1천 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문제는 관건은 실업률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저것이 이민자 단속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사람을 자르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실업률 4.2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4.3도 낮은데 네.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이 7월 달에 4.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이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고용이 아주 나쁜 건 아닌 모양이야. 물론 고용 지표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뭐 인식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만은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시간당 임금 결국은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고용과 물가를 반영을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당 임금. 이게 임금이 많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고용이 아무리 나빠도 물가가 더 올라가면 금리 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밤은 신규 일자리보다는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자, 지금 막 나온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PMI라는 구매자 관리 지수 경기를 가장 먼저 얘기해 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서비스업이 주로 통화량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때 가장 신경 쓰는 하나의 그 성장 측정 지표입니다. 그런데 50이 기준이잖아요. 네. 7월 달에 50.1로 해서 높아서 이때 좀 부담이 된다고 느꼈는데 지금 막 발표된 서비스 PMI 8월 7을 보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높고 7월 달보다도 0.9포인트나 더 높은 52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비스 PMI의 가격 지수 같은 건 56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대목을 보면 경기는 꺼진 게 아니다. 고용은 분명히 침체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그게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 그 있는 사람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외국 사람이 못 오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묘한 균형, 큐리어스 이퀴리브리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에 정말로 실업률과 또 시간당 임금마저도 불안한 지표가 나오면 네. 그것은 명백한 고용 침체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꼭두각시. 지금 지난달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후임이죠.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이분에 대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상원에서 열렸는데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사임한 연준 이사의 임기, 그러니까 다음 내년 1월입니다. 1월 말까지 그 4개월 동안 만약에 본인이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된다 해도 백악관 직책을 겸직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그럼 그 트럼프 꼭두각시 노릇하겠다는 거냐 또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대놓고 트럼프가 연준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연준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곧 투표를 합니다. 인준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정당이라는 게요. 나라의 앞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훨씬 더 따지는데 공화당이 숫자가 조금 더 많거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현재의 공화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인사청문 인준을 하지 않고 부결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따라서 이번에도 인준은 100%인데 아주 호기롭게 의원들의 질문에 자 연준 임원으로 가면 연준 이사로 가면 현재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인데 예. 그 직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내 직책이 4개월 정도 연준에 가는 건데 퇴직하지는 않고 단지 월급은 연준에서 많이 받으니까 무급 휴직 상태로 있다가 연준 임기 끝나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아주 보무탕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연준 역사에서요. 백악관의 보좌관, 비서관을 연준 이사로 파견한 적은 있지만 직책을 파지 않고 이중으로 직책을 등록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그냥 일단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드러나는 듯 내 백악관 경제고문위원장, 대통령 경제고문위원장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연준에 관철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란 말이죠. 네. 자 지금 트럼프의 꼭두가시 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연준에서 실제로 누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 반해서 금리 인하 안 하는지를 보겠다. 지금 연준 FOMC 운명의 9월달 금리 인하 이게 9월 17일이거든요. 네. 9월 17일 그때까지 그 전에 인준 절차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6일, 17일 FOMC에 이 미란이 들어갑니다. 미란이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꼭두가시가 한 명 앉아 있는 뭐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페드와치에서 97%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문제가 12일 날 나오는 CPI 지수가 있어요. 네. 이 CPI 지수 물가가 안정되면 뭐 금리 내릴 겁니다. 근데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란을 트럼프의 신복으로 집어넣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관철해 보겠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아주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보시죠. 금값 폭풍 질주. 자, 최근 금값 무섭게 오르고 있죠. 오늘은 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4,600달러까지 지금 3,6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월가에서는 뭐 4,000달러 전망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준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국채로 들고 있는 자산의 1%만 금으로 옮기면 5,000달러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금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귀가 솔깃한 분석일 텐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금값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사실 금은 가치 중립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을 가치를 달러로 표시하잖아요. 예. 달러로 표시한 금값이 오른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달러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은 그대로 있어요. 네. 자, 금값이 지금 3,500달러 선을 뚫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 이 대목 굉장히 지금 아주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 비분간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35라는 숫자가 금에서 경제학자들은 이걸 잊질 못합니다. 왜냐? 금은 오랫동안 2차 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 금 1온스는 35달러였거든요. 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금 1온스는 무조건 35달러. 그게 국제 협약이고 IMF 브레튼우드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깼거든요. 네. 그때 분위기가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마구 달러 찍어서 하겠다 이래 그때부터 금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3,500불을 돌파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35달러가 3,500불 됐다. 100배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71년도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학비 이런 거 내지 말고 금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100배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연 금은 왜 오르느냐? 한마디로
연준이 FOMC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지금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금값이란 말이죠. 네. 금리 인하하면 금값 올라갑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 트럼프 오빠법 이것도 재정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감세하면서 돈을 더 푸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갈 것이고 또 국채 가격 미국의 국채 가격 금과 장기 국채는 좀 대체 관계인데 국채 가격이 장기가 떨어지니까 국채 대신 금 사자. 그다음에 기축통화 전쟁,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슬금슬금 금을 사 모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금의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 쪽은 지금 금 대신 비트코인 뭐 이러는데 그 시장을 중국이 파고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인플레. 지금 내일 모레 금리 인하하는 것은 별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네.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 대목에서 시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실시 된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하면 물가를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금값을 더 올린다. 한마디로 달러 공급량이 계속 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간다. 지금의 금값 폭풍 질주는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의 폭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간다라는 기조는 박사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게요. 가격을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고 금값이 떨어지고 또 달러가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간다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파고가 있어요. 예.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시세 얘기를 하려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을 주셔야 이걸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서너 시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포스코 HMM, 자, 국내 기업 소식 큰 뉴스가 밤사이 하나 나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인수하는 걸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포스코 그룹 매번 이 HMM 그룹 인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후보군으로 등장했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과 뭐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전혀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또 논란은 없을지 좀 궁금한데요, 박사님. 우선 한국 경제 전체를 생각하면 포스코 그룹이 HMM 인수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해 충돌. 포스코가 철강 운송을 하는데 해운에 일대 수요처인데 거기서 선박회사를 해운회사를 인수하면 가격 마음대로 농단할 것이고 또 다른 해운회사들은 거의 폭탄급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도 반대를 해왔었는데 요즘 이제 포스코가 트럼프 관세 폭탄 50% 맞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의 바다에서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이런 안을 짜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국가 경제 전체 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오히려 네. 포스코는요. 지금 철강에서 운명의 돌파구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의 난제를 뚫어야 되는데 지난번 최정우 회장이 있을 때도 철강이 좀 어렵게 되니까 2차 전지 대폭 진출했다가 지금 2차 전지가 안 되니까 포스코가 왼쪽 오른쪽 지금 다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업에서 잘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쪽을 연구해 보는 것이 그게 수순이 아니겠느냐. 포스코는 국영 기업이고 저 일본 침략 대금으로 받은 나라의 어떤 한을 갖고 있는 그것을 대가로 받은 회사입니다. 회사 앞날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도 좀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 얘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고용보고서, 트럼프 꼭두각시, 금값 폭풍 질주, 그리고 포스코 HMM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